낡은 군복 한 벌이 창고 구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형과 저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뤄왔던 겁니다.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는 것이 정말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일 같아서요. 민수야, 이것 좀 봐. 형이 창고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며 저를 불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트렁크 속에서 형이 꺼낸 것은 군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입으셨던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탓에 색깔이 바랬고 여기저기 작은 구멍들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가지고 계셨네. 형이 군복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군대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그때는 다 힘들었지라고 말씀하시며 화제를 돌리셨어요.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는 그런 얘기 안 하시니까 묻지 말라고 하셨고요. 군복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했습니다. 보통 제대 후에는 군복을 버리거나 기념품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군복은 뭔가 달랐어요. 너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방충제도 넣어두셨고 플라스틱 커버로 꼼꼼히 쌓여 있었어요. 형,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군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챙겨두실 이유가 뭘까? 군복의 소재를 만져보니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꽤 나갔어요. 단순히 옷무게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를 불러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아버지 사진을 보며 앉아 계셨어요. 요즘 어머니는 하루 종일 그렇게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 군복 보셨어요? 형이 군복을 들고 나타나자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그걸 찾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떨림이 있었어요. 창고에 있었어요. 트렁크 안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군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그건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 나도 한 번도 본 적 없다. 왜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모르겠다. 아버지는 군대 얘기를 워낙 안 하셨잖니. 그냥 개인적인 추억이겠거니 했지.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 뭔가 더 아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다시 창고로 들어가서 군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급장도 떨어져 나가고 이름표도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군복 곳곳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여기 뭔가 있다. 형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군복 안쪽 주머니를 뒤지던 형의 손에서 작은 무언가가 만져졌나 봅니다. 저도 다가가서 봤어요. 뭔데? 잘 모르겠어. 뭔가 종이 같은데. 형이 조심스럽게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거든요. 마치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형의 손가락이 뭔가 종이 같은 것을 집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종이라 자칫 찢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천천히 해. 제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형이 그것을 완전히 꺼냈습니다.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오래되어서 누렇게 변해 있었고 접힌 부분은 거의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펴볼까?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두신 것을 저희가 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응, 펴봐. 형이 아주 조심스럽게 종이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몇 번 접혀 있었는데 펼칠 때마다 글씨가 조금씩 보였어요. 완전히 펴자 그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어요. 맨 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15일. 아버지가 20살 때였어요. 한국 전쟁이 막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결정을 내렸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한 줄만 읽어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형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 얘기일까? 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됐다. 모든 게 바뀌었다. 나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휘 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명령이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저희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명령이 내려진 걸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평생 비밀로 간직하신 걸까요? 종이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누군가 이것을 찾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말할 수 없다. 형과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이게 뭔 소리야? 형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저희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동네에서도 인격자로 통하셨고 거짓말 한 번 하신 적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니요. 형, 이거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군복을 다시 뒤지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다른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두꺼운 종이였어요. 펴보니 지도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장소의 약도였는데 몇 개의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X자 표시와 함께 여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형이 지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지도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혼자 가야 한다. 절대 따라오면 안 된다. 저희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군복에서 나온 이 종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머니를 다시 불러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뭔가 더 알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어머니, 잠깐 와보세요. 형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창고로 오시더니 저희가 펼쳐놓은 종이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못하시더니 결국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적이 있어.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지. 자신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믿어달라고만 했어. 나쁜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말할 수는 없다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를 불러서 말씀하셨어. 만약 자신이 죽으면
창고에서 중요한 것을 찾을 거라고. 그때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전쟁 때 뭔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혀 모르겠어. 아버지는 그 얘기만은 정말 안 하셨거든. 형이 다시 군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요. 정말로 또 다른 주머니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열쇠였어요. 열쇠다. 형이 소리쳤습니다. 그 열쇠는 아주 작고 낡았습니다.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열쇠에는 작은 번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1950-715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종이에 적힌 날짜와 같았어요. 이거 뭘 여는 열쇠일까? 제가 열쇠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혹시 은행 대여금고 열쇠 아닐까? 그 말을 들으니 그럴듯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비밀스럽게 뭔가를 보관해 두셨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은행 대여금고 쓰신 적 있어요? 형이 물었습니다. 글쎄, 있을 수도 있겠네. 아버지가 혼자서 처리하신 일이 많았거든. 저희는 내일 당장 은행들을 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평생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형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새벽에 형의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일어나서 근처 은행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로 거래하시던 은행부터 찾아갔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 명의로 대여금고가 있나요? 형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등을 제시하자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에는 대여금고가 없으시네요. 그 다음 은행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계속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한 작은 은행에서 다른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 계시네요. 1975년부터 대여금고를 이용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그런데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대여금고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요? 계약자가 사망하면 특별한 열쇠와 함께 와야만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열쇠 가져오셨나요? 형이 군복에서 찾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요. 그럼 대여금고를 열어보실 수 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직원을 따라 지하에 있는 대여금고실로 내려갔습니다. 금고실은 조용하고 차가웠어요. 마치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 같았습니다. 여기에요. 직원이 한 금고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번호를 확인해 보니 열쇠에 새겨진 번호와 같았어요. 열쇠를 사용해 보세요. 형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직원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형과 저는 상자를 꺼내서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와 사진들, 그리고 작은 공책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 있던 편지부터 읽어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나의 아들들에게 만약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미안하다. 평생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편지는 여기서 끝나고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이 공책에 모두 적어두었다. 하지만 준비가 되었을 때 읽어라. 한번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저희는 공책을 바라봤습니다. 두꺼운 공책이었는데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형이 첫 페이지를 열려고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우리 정말 읽을까요? 아버지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읽으라고 하셨는데 형도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왜 평생 이걸 숨기셨는지. 형이 공책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종이에는 저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짜 정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적힌 건 충격적인 기록이었습니다. 형이 떨리는 손으로 공책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단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다. 첫 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전쟁 발발일을 이렇게 정확히 기록해 두셨다니요. 나는 20살이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다. 징지병장이 나왔고 나는 군대에 가야 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전쟁 체험담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부터는 달랐습니다. 훈련소에서 나를 불러냈다. 김대위라는 분이었다. 자네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더라. 형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임무라니요? 계속 읽어봤습니다. 김대위 님이 말씀하셨다. 자네는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했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께서 중국 상인이셨던 덕분에 중국어를 어릴 때부터 배웠다. 저희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중국 상인이셨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날부터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일반 병사가 아니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수부대로 배속되었다. 우리의 임무는 적진 침투였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형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보고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중 스파이가 되어야 했다. 그 한 줄이 저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중 스파이. 계속 읽어봐. 제가 형을 재촉했습니다. 김대위 님이 설명해 주셨다. 중국군에 잠입해서 그들의 정보를 빼내오는 것이 1차 목표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 중국군 안에서 우리 편 스파이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적진에 잠입하는 이중 스파이였다니요.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위 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명령이다. 그리고 조국을 위한 일이다. 계속 읽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작전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야 했다. 중국계 한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중국군에 자원 입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다. 그래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했던 거구나.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1950년 7월 15일. 오늘 드디어 중국군 부대에 잠입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됐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 날짜는 아까 군복에서 나온 첫 번째 종이에 적힌 날짜와 같았어요. 중국군들은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의 중국어 실력과 준비해간 가짜 신분증 덕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심경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나는 한국 사람인데 중국군 복장을 하고 중국군들과 함께 한국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이게 맞는 일인가? 아버지의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는 임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김대휘님이 말씀하신 우리 편 스파이를 찾아야 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정보를 넘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8월 20일,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중국군 부대 안에 정말로 우리 편 스파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난 후 나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누구였는데? 형이 조급하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중사였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중국군 장교 같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무슨 문제? 리 중사는 내가 이중 스파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 저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스파이이고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리 중사가 말해줬다. 그도 한국군에서 보낸 이중 스파이였다. 하지만 그는 나와 다른 부대에서 파견된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다. 그럼 같은 편이었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리 중사가 나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을 보낸 김대휘, 그 사람을 조심하세요. 왜? 리 중사의 말에 따르면 김대휘는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다. 점점 더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9월 3일. 오늘 리 중사로부터 무서운 소식을 들었다. 김대휘가 보낸 다른 스파이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죽었을 수도 있고 포로가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무슨 공통점? 모두 김대휘에게서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한 후에 연락이 끊어졌다. 형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음모의 냄새가 났어요. 우리 중사는 나에게 경고했다. 김대휘를 믿지 마세요. 그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의혹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중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대휘는 전쟁 이전부터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중국 상인들과 자주 만났고 동거래도 있었다고 한다. 설마 김대휘가? 그렇다. 우리 중사는 김대휘가 실제로는 중국군을 위해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우리 같은 이중 스파이들을 중국군에게 넘겨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중 스파이로 만든 김대휘가 실제로는 중국군 편이었을 수도 있다니요.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김대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 중사를 완전히 믿을 수도 없었다. 전쟁터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긴급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9월 10일. 위험한 일이 생겼다. 중국군들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마 누군가 나에 대한 정보를 흘린 것 같다. 김대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다. 어떻게 됐어?
형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리 중사가 도와줬다. 그는 내가 의심받지 않도록 가짜 증거를 만들어줬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했다. 그때 리 중사가 나에게 제안을 했다. 우리가 함께 탈출하자.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탈출? 그렇다. 중국군 부대에서 나와서 한국군 진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다. 적진 한복판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탈출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리 중사는 이미 탈출 경로를 파악해놨다고 했다. 그는 몇 달 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무슨 조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군의 작전 계획, 병력 배치, 보급로 등 모든 것을. 그럼 정말 중요한 정보였겠네. 맞다. 그 정보들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무슨 문제? 그 정보를 가지고 나가려면 우리를 믿고 있던 중국군 동료들을 배신해야 했다.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나를 동료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버지의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9월 15일. 결국 결정을 내렸다. 리 중사와 함께 탈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탈출은 성공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형이 계속 읽어봤습니다. 9월 20일.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리 중사는 그러지 못했다. 왜? 탈출 도중에 중국군 순찰대에 발각됐다. 리 중사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는 순찰대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고 나에게는 먼저 가라고 했다. 아버지의 글씨가 여기서부터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눈물을 흘리며 쓰셨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리 중사를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 그것은 내 인생 최대의 죄였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상황이었다. 리 중사는 어떻게 됐어? 나중에 알았지만 리 중사는 중국군에게 붙잡혔다. 그리고 그는 스파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총살당했다. 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던 리 중사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니요. 나는 한국군 진영에 도착해서 모든 정보를 보고했다. 하지만 김대위는 거기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김대위는 전쟁 중에 실종됐다고 했다. 정말 실종된 건지 아니면 중국으로 도망간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음 페이지에는 전쟁 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나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가져온 정보는 확실히 도움이 됐다. 하지만 그 대가로 리 중사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지냈던 중국군 동료들도 많이 죽었을 것이다. 나는 영웅 대접을 받았다.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훈장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저버린 비겁자였다. 아버지의 자책감이 글 속에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내가 받은 훈장도 숨겨두었고 관련된 모든 기록도 치워두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었다. 뭐가? 우리 중사에게는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리 중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그냥 전사했다고만 통보했다. 다음 페이지를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리 중사의 가족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남편이 나를 구하려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우리 중사의 가족을 몰래 도와주기로 했다. 그의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의 아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도와줬어? 익명으로 돈을 보내줬다. 장학금 명목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그들은 누가 도와주는지 몰랐지만 나는 평생 그렇게 했다. 형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이유를 말이에요. 우리 중사의 가족을 도와주시느라 우리 가정에 돈을 쓰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또 다른 결심을 했다.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 이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나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기로 했다. 전쟁 얘기도 하지 않고 영웅담도 들려주지 않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때가 되면 내 아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영웅이라고 할까? 아니면 비겁자라고 할까?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리 중사의 희생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공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아직 다른 것들이 더 있었어요. 사진들이 몇 장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젊은 아버지와 한 중국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리 중사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한 여자와 어린 소녀가 나와 있었어요. 리 중사의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훈장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6.25 전쟁 참전 공로 훈장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평범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파란만장한 과거가 있으셨다니요. 그런데 형, 이게 끝일까? 제가 물었습니다. 형이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맨 밑에 봉투 하나가 더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마지막 진실을 알려주겠다. 마지막 진실이라니요? 우리 중사는 죽지 않았다. 그 한 줄이 저희를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중사는 살아있다? 편지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나는 평생 리 중사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다. 하지만 10년 전 나는 우연히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떻게? 리 중사의 딸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50대 중반의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었습니다. 리 중사는 중국군에게 붙잡힌 후 죽지 않았다. 대신 중국으로 끌려가서 수용소에 갇혔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왜? 그는 이미 스파이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중국 정부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서 평생 숨어 살아야 했다. 하지만 리 중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나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찾아낸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저희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 중사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김대위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김대위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그렇다. 리 중사의 조사에 따르면 김대위는 전쟁 후 신분을 바꿔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편지의 끝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다.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 하지만 리 중사는 아직도 진실을 찾고 있다. 만약 너희가 원한다면 그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서울 어딘가의 주소였습니다. 리 중사는 여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김대위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우리를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형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평범한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남긴 미완의 임무를 완수할 것인가.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김대위의 현재 신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본 순간 저희는 왜 아버지가 평생 이것을 숨겨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밀은 곧 가족을 흔들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저희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정호. 김대위의 현재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형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야, 이 사람. 혹시 우리 동네 이장님 아니야? 저도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20년 넘게 이장을 맡고 계신 박정호 어르신. 아버지와도 자주 만나시던 분이었어요. 설마 그분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신 그분이 아버지를 배신한 김대위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록은 확실했어요. 김대위는 전쟁 후 박정호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바꿔서 살아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하신 거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박정호 이장님은 아버지와 같은 나이인데도 전쟁 얘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만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았고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형이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었어요. 일단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에서 아버지 사진을 보며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저희는 은행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중 스파이 과거, 리 중사의 희생, 그리고 김대위의 정체까지 모든 것을.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공책과 사진들을 보여드리자 점점 얼굴이 하얘지셨습니다. 그럼 정호 씨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정호 이장님이 김대위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다니요.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정말 정호 씨가 그 사람인지. 다음 날 저희는 박정호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 민수 형제구나. 어서 와. 박정호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분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정말 아버지를 배신한 김대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우리 아버지와 어떻게 하셨어요?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지? 그냥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궁금해져서요. 박정우 이장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글쎄,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이사 온 후에 알게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박정우 이장님이 이 동네에 이사 온 것은 1953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였어요. 이장님, 혹시 전쟁 때는 어디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우 이장님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지? 저희 아버지가 전쟁 얘기를 안 하셔서 같은 시대를 사신 분들께 듣고 싶었어요. 박정우 이장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나는 후방에 있었어. 별일 없었지.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박정우 이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유품에서 뭔가 특별한 걸 찾았니? 순간 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별건 없었어요. 형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박정우 이장님이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형, 봤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버지 유품에서 뭔가 찾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이상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봤습니다. 우리 중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주소 말이에요. 형, 우리 리 중사님을 만나러 가자. 정말? 아버지의 진실을 알려면 그분을 만나야 해. 다음 날 저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작은 카페였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한쪽 구석에 70대로 보이는 중국계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사님이세요?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으시더니 저희를 자세히 보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이의 아들들이구나. 정민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리 중사님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리 동우다. 너희 아버지. 전우였지. 리 중사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형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정민이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하지만 그건 그 아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중사님이 저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버지의 공책에 적힌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김대위. 아니, 이제는 박정우라고 하는 그자는 처음부터 중국군과 내통하고 있었어. 우리 같은 젊은 병사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를 중국군에게 넘겨주고 있었던 거지. 그럼 아버지가 가져온 정보도 맞아. 그 정보는 실제로는 중국군이 일부러 흘려준 가짜 정보였을 가능성이 높아. 박정우는 우리를 이용해서 한국군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야.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정보가 가짜였다니요. 하지만 다행히 정민이가 똑똑했어. 그 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고 나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려고 했지.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신 거군요. 그래. 하지만 박정우가 우리를 미리 알아챘어. 그래서 중국군 순찰대가 우리를 찾아온 거야.
리 중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정민이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붙잡혔어. 그 아이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중국으로 끌려가서 10년 넘게 수용소에 있었지. 그 후에는 중국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어. 왜요? 내가 스파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 한국 정부에서도 나를 믿지 않았어. 그래서 평생 중국에서 살아야 했지. 우리 중사님이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언젠가는 박정호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지. 지금까지 계속 조사하셨던 거예요? 그래. 박정호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봤어. 그리고 10년 전에야 정민이와 연락이 닿았지. 아버지와 만나셨어요? 한 번 만났어. 하지만 정민이는 너무 늙어 있었고 병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했지. 우리 중사님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가 수집한 박정호에 대한 모든 자료야.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방대한 자료들이 있었어요. 박정호의 전쟁 후 행적, 사업 내역, 인맥 관계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 후에도 계속 수상한 일을 해왔어. 중국과의 불법 거래, 북한과의 밀수, 정치인들과의 검은 커넥션까지.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이 사람이 너희 아버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야. 감시요? 박정호는 정민이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평생 너희 가족을 지켜봤던 거지. 혹시 정민이가 진실을 폭로할까 봐서 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가까이 지내던 이장님이 사실은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도 박정호가 알 가능성이 높아. 어제 너희가 그 사람을 찾아간 것도 이미 수상하게 여기고 있을 거야. 우리 중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어. 박정호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모든 걸 잊고 평범하게 살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박정호를 끝장내거나. 형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만약 박정호를 끝장낸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형이 물었습니다.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하는 거야. 그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그럼 우리가 안전할까요? 모르겠어. 박정호는 오랫동안 권력과 연결되어 있었거든.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 중사님이 저희를 진지하게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평생 박정호의 감시 하에서 살아야 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저희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얘들아, 큰일 났어. 왜요? 정호 씨가 아까 다녀갔어. 박정호 이장님이 집에 왔다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뭔가 찾았는지 물어보더라. 그리고 위협적으로 말했어. 어떻게 위협했는데요? 조용히 살라고.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고. 저희는 경악했습니다. 박정호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박정호 씨와 만나신 적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정호 씨가 집에 왔었어. 그때 둘이서 한참 이야기하더라. 무슨 이야기였어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정호 씨가 계속 그만하자고 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박정호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 그 이틀 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희는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형이 물었습니다. 우리 중사님과 함께 박정호를 끝장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해. 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의 감시 하에서 살 수는 없어. 결국 저희는 리 중사님과 함께 박정호를 끝장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다시 리 중사님을 만났습니다. 결정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할게요. 리 중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작전을 시작하자. 리 중사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언론에 제보하고 동시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 무슨 증거요? 박정호가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아야 해. 그래야 확실히 끝장낼 수 있어. 리 중사님이 저희에게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가 박정호를 유인해. 그가 진짜 범죄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어떻게요? 아버지의 유품에서 더 중요한 것을 찾았다고 거짓말을 해. 그러면 박정호가 반드시 움직일 거야. 정말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는 박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저희가 아버지 유품에서 중요한 걸 더 찾았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박정호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찾았는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박정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늘 밤 1에서 2시에 우리 동네 뒷산으로 와. 혼자 와야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박정호가 움직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몰랐어요. 그날 밤 뒷산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박정호는 단순히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희를 영원히 입막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박정호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목록이 적혀 있었고 그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한 줄이 있었습니다. 다음 타겟 김정민의 가족들. 마지막에 남겨진 건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30분 저희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지는 않았어요. 리 중사님이 미리 경찰에 연락을 해두셨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박정호는 이미 절박한 상황이야. 뭔 짓을 할지 모른다. 리 중사님이 무전기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형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뒷산 약속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정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왔구나. 박정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의 친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장님, 아니 김대위님. 형이 의도적으로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정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역시 너희가 알아냈구나.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제가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박정호가 비웃었어요. 너희 아버지? 그 바보 같은 놈이
끝까지 영웅놀이를 하려고 하더라. 나보고 자수하라고? 웃기지 않나?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신 거예요? 죽였다고? 증거라도 있나? 박정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진단서에 나와 있는데,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 진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해친 게 맞았습니다. 이장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자수하세요. 형이 말했습니다. 자수? 박정우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70년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수라고? 너희들이 너무 순진하구나.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것이 권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너희들도 너희 아버지처럼 조용히 사라져야겠다. 바로 그때 주변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라. 박정우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이미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리동호. 그 늙은이가 또 나를 방해했구나. 박정우가 이를 갈았어요. 항복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절망적으로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 그 순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박정우가 쏜 총이 아니었어요. 경찰 저격수가 그의 손목을 맞춰서 무기를 떨어뜨렸던 겁니다. 박정우가 바닥에 쓰러졌고 경찰들이 달려가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70년을 버텼는데 박정우가 수갑을 채우며 중얼거렸어요. 그가 끌려가면서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진실이 뭔지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의 이중 스파이 사건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리 중사님이 제공한 모든 증거들이 공개되었고 박정우의 전쟁 후 범죄 행위들도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었어요. 김정민 씨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정부에서도 아버지께 추서로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상식 날 저희는 아버지의 군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였고 리 중사님도 오셨어요. 김정민 열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 훈장이 놓여졌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평안히 쉬실 수 있겠네. 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리 중사님이 저희를 따로 부르셨어요. 사실 내가 너희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 뭔가요? 리 중사님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거야.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너희에게 전해달라고 했지. 봉투를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와 함께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들에게 만약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는 평생 후회했다. 리 동호를 구하지 못한 것을, 그의 희생을 헛되게 만든 것을. 하지만 이제 알 것이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장을 확인해봐라. 그 안에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다. 원래는 리 중사의 가족을 도와주려고 모은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다. 이제 그 돈은 너희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그 돈으로 리 동호 장학재단을 만들어라.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단을.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검소하게 사신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계셨다니. 형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리 중사님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해줬구나. 저희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몇 달 후 리 동호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리 중사님이 명예이사장이 되셨고 저희가 운영을 맡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 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을 이제부터 펼쳐나가는 시작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희는 아버지의 군복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는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군복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군복을 아버지 방에 정중히 걸어두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였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 중사님이 저희를 급하게 부르셨어요. 큰일이야. 박정호가 감옥에서 또 다른 진실을 폭로했어. 또 다른 진실이요? 박정호가 말하길 김대위는 자신이 아니라는 거야. 저희는 경악했습니다. 그럼 진짜 김대위는 누구예요? 리 중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박정호의 말에 따르면 진짜 김대위는 이미 50년 전에 죽었다고 해. 그리고 박정호는 그냥 김대위의 명령을 받은 부하였을 뿐이라고. 그럼 진짜 배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할까? 리 중사님이 저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너희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지. 맞는 말씀이었어요. 진짜 배우가 누구든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1년 후 리 동호 장학재단은 벌써 1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었어요. 장학생 중 한 명이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희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군복도 아니었고 훈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리 중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평생 자신을 희생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 말이에요. 어느 날 저희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리 중사님도 함께였어요. 정민아,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모두 해결됐어. 리 중사님이 아버지 산소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들은 훌륭하게 자랐고 내 희생도 모두에게 알려졌어. 그리고 내가 원했던 일들도 이루어지고 있어.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형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군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웃고 계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더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이요? 아버지가 멀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어갈 새로운 역사 말이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군복은 이제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져 있지 않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희는 다짐합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저희도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우리 동호 장학재단의 사무실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진정한 영웅은 자신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희는 그 사진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장학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 중사님은 여전히 건강하세요. 90세가 넘었지만 매일 재단에 나오셔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나는 정민이 덕분에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았어. 우리 중사님이 자주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이제 웃으세요. 아버지의 진실이 밝혀진 후로 평안해 보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매년 아버지 기일에 전 가족이 모입니다. 우리 중사님도 오시고 장학생들도 많이 참석해요. 올해 기일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박정호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사과하러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도 장학재단에 후원금을 내며 아버지의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정말로 끝났습니다. 70년 전의 비밀이 현재의 희망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아버지의 군복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랐다. 바로 그 한 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 오래된 군복은 비밀이 아닌 사랑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 리 중사님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장학생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원히.